안녕하세요. 오늘도 시니어 인생사연 라디오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할머니, 지금 빨리 도망치세요. 그 한마디를 듣는 순간 내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눈앞에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이상하게도 모든 것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바로 옆에는 며느리가 앉아 있었고 조금 전까지 다정하게 웃고 있던 얼굴이 머릿속에서 겹쳐졌습니다. 그런데 왜 그 웃음이 갑자기 떠올라서는 안 될 것처럼 느껴졌을까요? 나는 손에 쥔 서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평범한 종이 몇 장이었지만 그 안에 무언가 잘못된 것이 숨겨져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등 뒤에서는 누군가의 시선이 꽂히는 것 같았습니다. 고개를 돌리자 검은 정장을 입은 낯선 남자 둘이 나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라는 걸, 이미 내가 어떤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걸. 내가 믿고 있던 사람, 내가 아무 의심 없이 문을 열어줬던 사람이 이 모든 일의 중심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그 순간 나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그대로 앉아 있을지 아니면 아무것도 묻지 않고 일어나 도망칠지. 새벽 4시 30분이면 남의 읍내에는 아직 개도 잠들어 있습니다. 복내는 그 시간에 눈을 뜹니다. 알람도 필요 없습니다. 25회를 그렇게 살아왔으니 몸이 먼저 깨어납니다. 눈꺼풀을 밀어 올리는 순간 천장에 갈라진 금이 눈에 들어옵니다. 올봄에 도배를 새로 해야겠다고 생각한 게 벌써 2해 전입니다. 아직도 못했습니다. 이불을 걷고 몸을 일으킬 때 무릎이 먼저 신호를 보냅니다. 딱 소리가 나고 오른쪽 무릎 안쪽에서 뜨끔한 통증이 올라옵니다. 복내는 그 통증에 얼굴을 찡그리면서도 멈추지 않습니다. 찡그리는 것도 멈추지 않는 것도 25년 동안 반복된 몸의 언어입니다. 부엌으로 나가면 전날 밤 불려둔 콩이 큰 스테인리스 냄비 안에서 물을 잔뜩 머금고 부풀어 있습니다. 복내는 콩 하나를 손가락으로 집어 살짝 눌러봅니다. 아직 심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더 삶아야 합니다. 냄비를 가스레인지 위에 올리고 불을 켜면 파란 불꽃이 동그랗게 피어오릅니다. 복내는 그 파란 불을 잠깐 내려다봅니다. 이 불꽃을 처음 켰던 날 남편 철수가 옆에 있었습니다. 지금은 없습니다. 7년 전 가남이 그를 데려갔습니다. 가게는 집에서 걸어서 5분 거리입니다. 새벽 5시가 조금 넘으면 복내는 멸치 육수를 올려둔 채 앞치마를 두르고 골목을 나섭니다. 아직 가로등이 켜져 있는 시간입니다. 골목 어귀에 가로등 불빛이 바닥 위로 길게 그림자를 만들고 복내의 발걸음 소리가 그 위를 지나갑니다. 딱딱딱딱. 고무신 밑창이 아스팔트를 밟는 소리입니다. 25년 동안 이 소리를 들어온 사람은 자신뿐입니다. 가게 문을 열면 묵은 멸치와 참기름 냄새가 코를 찌릅니다. 복내는 그 냄새가 좋습니다. 이것이 자기 세계의 냄새이기 때문입니다. 남편 없이 혼자 꾸려온, 혼자 지켜낸 세계입니다. 가게 한쪽 벽에는 줄지어 붙은 메모지들이 있습니다. 단골 손님들의 이름과 좋아하는 반찬, 알레르기 정보가 빼곡하게 적혀 있습니다. 복내가 직접 쓴 글씨입니다. 손마디가 굵어져서 글씨가 예전만 못하지만 아직은 또렷하겠습니다. 오전 7시가 되면 첫 손님이 옵니다. 대개는 이장 김씨 아내입니다.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같은 반찬을 삽니다. 콩자반 200g, 멸치볶음 200g. 20년 넘게 이어온 관계입니다. 이장 아내가 봉지를 받으면서 말합니다. 사장님,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언제 좀 주무시고 나오실 거예요? 복내는 웃으며 대답합니다. 제가 푹 자면 반찬이 쉬지요.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복내가 새벽에 나오는 진짜 이유는 반찬 때문만이 아닙니다. 혼자 있는 집보다 이 가게가 더 자기 집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손님이 없어도 파란 가스 불꽃 앞에 서 있으면 쓸모 있는 사람이 된 기분이 듭니다. 복내는 그 기분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복내의 세계입니다. 냄새와 소리와 통증으로 가득 찬 작지만 자기 것인 세계입니다. 그 세계에 요 3달 전부터 미란이 들어왔습니다. 그날 오후 세탁소 금남이 반찬가게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금남은 복내와 40해를 넘게 알고 지낸 친구입니다. 복내가 이 읍내에서 처음 가게를 열었을 때 바로 옆 골목에서 세탁소를 차린 사람이 금남이었습니다. 남편을 먼저 보낸 것도 같고 자식 걱정을 하는 것도 같고 몸 여기저기가 삐걱거리기 시작한 것도 비슷한 시기였습니다.
둘은 특별히 약속을 잡지 않아도 일주일에 두세 번은 얼굴을 보았습니다. 금남은 의자에 앉자마자 종이컵에 담긴 보리차를 한 모금 마시고 입을 열었습니다. 복내야, 요즘 저 며느리 너무 살갑지 않냐? 복내는 멸치볶음 냄비를 저으려던 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대수롭지 않다는 듯 대꾸했습니다. 살갑고 좋지 뭐. 요즘 세상에 시어머니 반찬 가게 설거지 도와주는 며느리가 어디 있어. 그게 딱 이상하다는 거야. 금남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복내는 그제야 냄비에서 눈을 들어 금남을 바라보았습니다. 금남은 보리차 컵을 두 손으로 감싸 쥔 채 미간을 좁히고 있었습니다. 장난기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사람은 너무 좋은 척하는 게 더 무서울 때가 있다. 금남이 천천히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복내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왜인지 손가락 끝이 서늘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서늘함은 금방 사라졌습니다. 복내는 고개를 저으며 웃음으로 넘겼습니다. 금남아, 우리가 나이 들수록 좋은 것도 의심하면 안 되지. 금남은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보리차를 다 마시고 일어났습니다. 복내는 금남이 나간 뒤에도 한동안 냄비를 젓는 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머릿속에서는 금남의 말이 자꾸 맴돌았습니다. 너무 좋은 척하는 게 더 무서울 때가 있다. 복내는 그 말을 떨쳐내려 했습니다. 미라는 그냥 싹싹한 며느리입니다. 설거지를 도와주고 무거운 쌀포대를 들어주고 약통을 챙겨주는 젊은 사람입니다. 의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반찬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오는 골목길 내내 복내의 발걸음이 평소보다 무거웠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서 자꾸만 생각이 걸렸습니다. 미란이 처음 집에 왔던 날 화장실에 다녀온다더니 안방 쪽 복도에 서 있었던 것. 냉장고를 정리해주겠다며 맨 아래 칸 구석까지 손을 넣었던 것. 통장 보관 장소를 걱정하며 자연스럽게 위치를 물어봤던 것. 그때는 전부 친절로 들렸습니다. 지금은 조금 달리 들립니다. 복내는 집 현관문 앞에 서서 비밀번호를 누르려다가 손을 멈추었습니다. 이 번호를 미란도 알고 있습니다. 복내가 직접 알려주었습니다. 급할 때 쓰라고. 복내는 그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지금도 당연한 일일까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면서도 그 물음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복내는 불을 켜고 텅 빈 방을 둘러보았습니다. 남편 없이 혼자 살아온 세월 동안 이 고요함에 익숙해졌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밤은 고요함이 조금 다른 색깔로 느껴졌습니다. 금남의 말이 다시 한번 머릿속을 지나갔습니다. 너무 좋은 척하는 게 더 무서울 때가 있다. 미란이 처음 이 집에 온 날은 작년 가을이었습니다. 도연이 재혼 인사를 드리겠다며 데리고 왔을 때 복내는 솔직히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전 며느리와의 이혼이 마무리된 지 채 2년도 지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관문을 열고 들어선 미라는 복내의 그 복잡한 마음을 눈 녹듯 녹여버렸습니다. 미라는 들어서자마자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억지로 구부린 각도가 아니라 정말로 낮게 한참 동안 그 자세를 유지하는 인사였습니다. 손에는 홍삼 세트가 들려 있었고 그것도 복내가 실제로 즐겨 먹는 브랜드였습니다. 도연한테 미리 물어본 게 분명했습니다. 복내는 그 눈치에 내심 놀랐습니다. 밥상을 차리는 동안 미라는 가만히 앉아있지 않았습니다. 복내가 냉장고 문을 열기 전에 먼저 열었고 무거운 뚝배기를 들려하자 두 손으로 낚아챘습니다. 설거지는 복내가 손도 대지 못하게 했습니다. 작은 부엌에서 미라는 마치 이 집 구조를 이미 아는 사람처럼 움직였습니다. 수세미가 어디 있는지, 행주가 어느 서랍에 있는지를 한 번에 찾아냈습니다. 그날 복내는 그 눈치 빠름이 그저 사람 좋다는 증거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 뒤로 미란의 방문은 점점 잦아졌습니다. 처음에는 한 달에 한두 번이었다가 이내 일주일에 한 번이 되었고 어느 순간부터는 복내가 가게 문을 닫을 시간에 맞춰 읍내에 나타나는 일도 생겼습니다. 올 때마다 뭔가를 들고 왔습니다. 한 번은 약국에서 직접 사왔다는 혈압약이었고 한 번은 어머니 입맛에 맞춘다며 담아온 집 반찬이었습니다. 한 번은 아무 이유 없이 그냥 과일 한 봉지였습니다. 이유가 없다는 것이 오히려 더 자연스럽게 느껴졌습니다. 복내는 미란이 올 때마다 기분이 좋았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외로움이 가셨습니다. 철수가 떠난 뒤로 이 집은 너무 조용했습니다. 미라는 그 조용함을 채워주는 사람이었습니다. 냉장고 정리를 도와주면서 이것저것 물어보는 목소리가
비 오는 날 오후의 집안을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와서 되짚어보면 그 질문들이 단순한 수다가 아니었습니다. 어머니, 통장은 어디 보관하세요? 요즘 보이스피싱이 심하다더라고요. 도장은 늘 안방에 두세요? 혹시 분실하시면 큰일 나는데. 집계약서나 중요한 서류들은 한 군데 모아두셔야 해요. 흩어져 있으면 나중에 찾기 힘들어요. 그 말들은 전부 걱정처럼 들렸습니다. 복례는 미란이 물어볼 때마다 별 생각 없이 대답했습니다. 통장은 안방 서랍 두 번째 칸, 인감도장은 그 아래 칸, 집 문서는 장롱 안쪽 지퍼 달린 파우치. 복례의 재산 목록이 그렇게 조금씩, 한 조각씩 미란의 머릿속으로 옮겨갔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지금은 압니다. 2년 전부터 복례는 혈압약을 먹고 있습니다. 아침 8시, 밥 먹고 나서 한 알. 오후 6시, 저녁 먹고 나서 한 알. 이 규칙은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습니다. 약 이름도, 약 알의 색깔도, 약 알의 크기도 복례는 손바닥 보듯 알고 있습니다. 흰색에 가까운 연한 노란빛, 납작한 타원형, 한쪽 면에 새겨진 작은 숫자. 그런데 사흘 전부터 뭔가 달랐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피곤한 줄 알았습니다. 가게에서 멸치볶음을 하다가 갑자기 머릿속이 안개가 낀 것처럼 흐릿해졌습니다. 단골 손님 박씨 아주머니가 주문한 장조림 수량을 2번이나 되물었고 잔돈을 건네고도 안 준 것 같아 장부를 다시 꺼내 확인했습니다. 장부에는 분명히 계산이 맞게 적혀 있었습니다. 복례는 머쓱해서 혼자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다음 날에는 더 심했습니다. 오전 11시쯤 멸치볶음 냄비에 설탕을 넣으려다가 손이 멈칫했습니다. 분명히 아까 넣은 것 같은데 기억이 뚜렷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조심스럽게 한 번만 더 넣었는데 나중에 맛을 보니 너무 달아서 그날 멸치볶음은 절반을 버려야 했습니다. 25년 동안 반찬 가게를 하면서 재료를 버린 적이 거의 없었던 복례는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날 저녁 복례는 약통을 꺼내 들었습니다. 약알을 손바닥에 올려놓고 한참 들여다보았습니다. 색깔이 조금 달랐습니다. 전에 먹던 것보다 더 흰빛이 강했습니다. 크기도 아주 미세하게 달라 보였습니다. 복례는 눈이 침침해서 그런 것일 수도 있다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그러나 손가락으로 약알을 뒤집어 보았을 때 한쪽 면에 새겨진 숫자가 기억과 달랐습니다. 복례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읍내 개인 약국으로 걸어갔습니다. 약사 태식은 카운터 뒤에서 약 포장을 정리하다가 복례를 보고 반갑게 웃었습니다. 복례가 약봉지를 내밀자 태식은 안경을 고쳐 쓰고 한참 살펴보았습니다. 그 침묵이 길어질수록 복례의 심장이 조금씩 빨라졌습니다. 태식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이거 제가 전해드린 약이랑 일부가 다른데요. 복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손에 들고 있던 약봉지를 꽉 쥐었습니다.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변할 만큼 힘이 들어갔습니다. 태식은 불법이라는 뜻은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원래 처방과 다른 성분이 일부 섞인 것 같다고 누가 병원에서 다시 받아온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한마디를 더했습니다. 고령 환자는 약이 바뀌면 졸리거나 멍할 수 있어요. 기억이 흐릿해지기도 하고요. 복례는 약국을 나와 골목 어귀에 섰습니다. 저녁 바람이 불었습니다. 바람은 차가웠는데 복례의 얼굴은 화끈거렸습니다. 머릿속에서는 딱 한 가지 생각이 맴돌았습니다. 미란이 가져다준 약이었습니다. 그날 밤 복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뒤척이다가 다시 약통을 꺼내 들었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서 약알을 손바닥에 올려놓고 또 들여다보았습니다. 태식이 다르다고 한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복례의 머릿속에서는 자꾸 다른 목소리가 끼어들었습니다. 내가 원래 잘못 기억하고 있던 건 아닐까? 그 목소리가 무서웠습니다. 자기 자신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목소리였기 때문입니다. 25년 동안 가게 장부 한 줄 틀린 적 없이 살아온 사람입니다. 단골 손님 43명의 입맛을 전부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고작 약 알 하나를 두고 내가 헷갈린 건지 누가 바꾼 건지 구분을 못하고 있습니다. 복례는 다음날 아침 가게 문을 열면서도 마음이 두 갈래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한쪽에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란이 그럴 리가 없다. 그 사람은 아들이 고른 사람이다. 설거지를 도와주고 무거운 걸 들어주고 이 집에 활기를 불어넣어준 사람이다.
약을 바꿔치기 할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혹시 약국에서 잘못 조제한 것일 수도 있고 병원에서 처방이 살짝 바뀐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일은 충분히 일어납니다. 다른 한쪽에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사흘 전부터 갑자기 머리가 흐릿해졌는가? 왜 25년 동안 한 번도 없던 실수가 이틀 연속으로 생겼는가? 왜 미란이 약을 가져다 준 날짜와 증상이 시작된 날짜가 정확히 겹치는가? 복례는 그 두 목소리 사이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멸치 육수만 계속 저었습니다. 오전에 도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들 목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잡힐 것 같았습니다. 도연은 3번 만에 받았습니다. 짧고 바쁜 목소리였습니다. 복례는 말을 꺼내려다가 멈췄습니다. 미란 얘기를 어떻게 꺼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약이 바뀐 것 같다고 하면 도연은 뭐라고 할까요? 엄마가 잘못 기억하는 거라고 할 것입니다. 예민하게 굴지 말라고 할 것입니다. 심하면 그 말이 도리어 미란 귀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복례는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엄마 왜요? 바빠서요. 아니야,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 전화를 끊고 나서 복례는 한동안 휴대전화를 손에 쥔 채 서 있었습니다.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아들에게 말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이상한 방향으로 복례를 짓눌렀습니다. 말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말해도 믿어주지 않을 것 같아서 처음부터 입을 닫아버린 것입니다. 그 차이가 복례를 더 외롭게 만들었습니다. 오후 늦게 미란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니, 약은 잘 챙겨 드시고 계세요? 걱정돼서요. 복례는 그 문자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걱정돼서요 라는 말이 따뜻하게 읽히지 않았습니다. 마치 제대로 먹고 있는지 확인하는 말처럼 느껴졌습니다. 복례는 답장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미란의 연락을 무시한 날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복례는 약통을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습니다. 그리고 2년 전 태식에게서 처음 받았던 처방약이 혹시 남아있지 않을까 부엌 한쪽 구석에 약상자를 뒤졌습니다. 오래된 약봉지 몇 개가 나왔습니다. 복례는 그것을 꺼내 나란히 놓고 지금 약통에 든 것과 나란히 비교했습니다. 달랐습니다. 분명히 달랐습니다. 복례는 그 자리에 한동안 움직이지 않고 앉아 있었습니다. 의심이 확신으로 굳어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 느낌은 무겁고 차가웠습니다. 분노도 있었고 두려움도 있었고 믿고 싶지 않다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 감정들이 한꺼번에 뒤엉켜서 복례의 가슴 한가운데를 꽉 틀어막았습니다. 이제 더는 모른 척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복례는 평소보다 30분 늦게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그 30분 동안 복례는 부엌 식탁에 앉아 종이 한 장을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볼펜을 손에 쥔 채로 머릿속에 있는 것들을 하나씩 꺼내 적었습니다. 미란이 약을 가져다 준 날짜, 증상이 시작된 날짜, 미란이 집에 다녀간 시간들, 안방 서랍 물건 위치가 달라진 것을 처음 느낀 날, 주민센터에서 걸려온 전화를 받은 날, 5가지를 적고 나서 복례는 종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이것들이 우연히 겹친 것이라면 세상에 이런 우연은 없습니다. 볼펜을 내려놓고 두 손을 무릎 위에 얹었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어젯밤에는 떨렸는데 오늘 아침에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두렵기보다 차가운 마음이 되어 있었습니다. 복례는 그 종이를 반으로 접어 앞치마 주머니 깊숙이 넣었습니다. 가게에서 점심 장사를 마친 뒤 복례는 주민센터로 걸어갔습니다. 처음 전화를 받았을 때는 무슨 영문인지 몰라 어리둥절했지만 이제는 직접 확인해야 할 이유가 생겼습니다. 주민센터 복지 담당 창구에는 젊은 여직원이 앉아 있었습니다. 이름표에 이수경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복례는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제 이름으로 돌봄 상담이 들어왔다고 전화 받았는데요. 제가 신청한 게 아닙니다. 누가 있는지 알고 싶어서 왔습니다. 수경은 처음에 절차를 설명하며 개인정보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복례가 눈을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바라보자 수경의 표정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단순히 가족 사이 오해로 찾아온 어르신이 아니라는 것을 느끼는 표정이었습니다. 수경이 서류를 꺼내 살펴보다가 잠깐 멈칫했습니다. 복례는 그 멈칫함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보호자 연락처에 가족분 성함이 적혀 있고요. 어머니와 상의하셨다는 메모가 남아있어요. 복례는 21번 고르고 물었습니다. 상담 요청 내용에 제 상태가 어떻게 적혀 있습니까?
수경은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읽어 내려갔습니다. 인지 저하 의심, 단독 생활 위험 가능성, 재산 관리 어려움 호소. 복례는 그 단어들을 들으면서 얼굴에 아무런 표정도 만들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그러나 귀가 붉어지는 것은 막을 수 없었습니다. 분노 때문이었습니다. 억울함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자신의 이름 아래 자신을 무너뜨리는 말들이 공식 문서에 쌓이고 있었다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복례는 수경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가게 장부 25년째 직접 쓰고 있습니다. 혼자 병원 다니고 혼자 시장 보고 혼자 삽니다. 이 서류에 적힌 사람이 제가 아닙니다. 수경은 그 말을 듣고 잠시 복례를 바라보았습니다. 뭔가를 판단하는 눈빛이었습니다. 그러더니 메모지를 꺼내 무언가를 적어 복례 앞으로 밀었습니다. 어머니, 혹시 필요하시면 여기 연락해보세요. 고령자 권익보호 상담을 해주는 곳입니다. 복례는 그 메모지를 받아 앞치마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종이가 이미 들어있는 그 주머니에 주민센터를 나오면서 복례는 처음으로 등이 곧게 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무섭고 떨렸던 어젯밤과 달리 오늘의 복례는 더 이상 당하는 자리에 서 있지 않았습니다. 먼저 발을 뗀 사람은 이제 복례였습니다. 주민센터를 다녀온 다음 날부터 복례는 달라졌습니다. 겉으로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새벽 4시 30분에 눈을 뜨고 콩을 삶고 멸치 육수를 올리고 가게 문을 여는 순서가 그대로였습니다. 미란이 문자를 보내면 짧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도연이 전화하면 평소처럼 받았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아무것도 의심하지 않는 사람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전혀 달랐습니다. 복례는 그날 저녁 안방 서랍을 열어 인감 도장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도장을 원래 있던 자리가 아닌 이불 안쪽 깊숙이 넣어두었습니다. 원래 자리에는 비슷한 크기의 다른 도장을 놓았습니다. 쓰지 않는 낡은 막도장이었습니다. 그런 다음 서랍을 닫고 서랍 틈새에 머리카락 한 올을 살짝 끼워두었습니다. 머리카락이 바닥에 떨어져 있으면 누가 서랍을 열었다는 뜻입니다. 이틀 뒤 미란이 왔습니다. 이번에는 과일 바구니를 들고 왔습니다. 사과와 배가 반반씩 담긴 바구니였습니다. 미란은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안색이 요즘 많이 좋아지셨어요. 약 잘 드시는 거죠? 복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속에서 무언가가 단단하게 조여드는 느낌이 들었지만 얼굴에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미란을 부엌에 들이고 차를 끓이는 척하면서 복례는 거울 옆 시야로 미란의 동선을 지켜보았습니다. 미란은 자연스럽게 안방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화장실을 다녀온다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뒤 미란이 돌아와 식탁에 앉았을 때 복례는 아무렇지 않게 말을 걸었습니다. 미란아, 요즘 내가 깜빡깜빡해서 집 문서를 어디 뒀는지 모르겠더라. 장롱 위에 올려둔 것 같기도 하고. 미란의 눈이 아주 짧게 반짝였습니다. 눈꺼풀이 한번 빠르게 내려왔다가 올라가는 보통 사람이라면 그냥 지나쳤을 움직임이었습니다. 복례는 그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러세요? 나중에 제가 한번 찾아드릴게요. 미란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럽고 다정했습니다. 그러나 복례의 귀에는 그 부드러움이 이제 더 이상 온기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미란이 돌아간 뒤 복례는 장롱 위로 올라가 덮어둔 보자기를 걷었습니다. 보자기가 한쪽으로 쏠려 있었습니다. 미란이 오기 전 복례가 가지런히 정리해둔 방향과 달랐습니다. 누군가 들춰보았다는 뜻이었습니다. 복례는 보자기를 다시 덮으면서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그날 밤 복례는 금남에게 전화를 걸어 조용히 만나자고 했습니다. 세탁소 안쪽 자리에 나란히 앉아서 복례는 지금까지 일어난 일들을 처음으로 전부 털어놓았습니다. 약이 바뀐 것, 주민센터 서류, 서랍 머리카락, 장롱 위 보자기까지. 금남은 말없이 듣다가 두 손으로 복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복례야, 나 그 며느리 봤던 남자 있잖아. 걔가 누군지 알아냈어. 복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읍내 부동산 사무실 직원인데 거기 사장이 원래 재산정리 전문으로 소문난 데야. 노인네들 집 싸게 넘기게 만든다고 뒷말 많은 곳이라고. 복례는 금남의 손을 맞잡았습니다. 손이 차가웠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오히려 더 선명해졌습니다. 이제 복례에게는 의심이 아니라 방향이 생겼습니다. 금남에게 부동산 사무실 이야기를 들은 지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복례는 그날 오후 2시에 가게 문을 일찍 닫았습니다. 단골 손님 몇이 의아한 눈으로 바라보았지만 복례는 몸이 좀 안 좋다고 짧게 둘러댔습니다. 거짓말이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요즘은 이렇게 됩니다. 살아남으려면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복례는 앞치마를 벗고 평소와 다른 길로 걸었습니다. 읍내에서 장날이 아닐 때 가장 한산한 골목, 부동산 사무실들이 몰려있는 거리였습니다. 금남이 말한 사무실은 코너 자리에 있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안이 훤히 보이는 구조였습니다. 복례는 길 건너편 버스 정류장 벤치에 앉았습니다. 모자를 눌러쓰고 장바구니를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냥 버스를 기다리는 할머니처럼 보였습니다. 30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미란이 나타났습니다. 복례는 가슴이 내려앉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혹시 모른다는 마음이 어딘가에 남아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신락 같은 희망이 미란의 얼굴을 보는 순간 끊어졌습니다. 미란은 주위를 한번 둘러보았습니다. 길을 건너기 전에 좌우를 살피는 사람의 눈짓이 아니었습니다. 누가 보고 있지 않은지 확인하는 눈짓이었습니다. 복례는 숨을 참았습니다. 미란이 사무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안쪽 남자 직원이 자리에서 일어나 미란을 맞이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두 사람은 처음 만나는 사이처럼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악수도 인사도 없이 바로 책상 앞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직원이 서류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에 펼쳤고 미란이 고개를 숙여 들여다보았습니다. 미란의 손가락이 서류 위 어딘가를 짚었습니다. 직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복례는 벤치에서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졌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자리를 뜨면 저 장면이 눈에서 사라질 것 같아서였습니다. 직접 본 것이어야 합니다. 누군가에게 말할 때 내가 직접 봤다고 해야 합니다. 15분쯤 뒤에 미란이 사무실에서 나왔습니다. 손에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복례는 모자챙을 더 눌렀었습니다. 미란은 다시 한번 주위를 살핀 뒤 반대 방향으로 걸어갔습니다. 복례와 같은 방향이 아니었습니다. 복례는 미란이 골목 모퉁이로 사라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걷는 동안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나와야 할 자리에 딱딱하고 차가운 것이 대신 들어차 있었습니다. 배신감이라는 것이 이런 질감인지 처음 알았습니다. 뜨겁지 않고 차가웠습니다. 복례는 약국으로 걸음을 돌렸습니다. 태식에게 직접 보고 온 것을 말하고 수경이 건네준 메모지의 번호로 상담을 신청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머릿속에서 다음 순서가 또렷하게 줄을 섰습니다. 그때 복례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미란이었습니다. 복례는 3번의 진동을 세고 나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최대한 평소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어머니, 이번 주 토요일에 시간 되세요? 중요한 서류 정리 좀 같이 하고 싶어서요. 복례는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시간 되지. 어디로 가면 되니? 전화를 끊고 복례는 다시 걸음을 뗐습니다. 이제 복례에게는 날짜가 생겼습니다. 그 날짜 안에 준비를 끝내야 합니다. 상담사를 만나고 돌아온 다음 날 복례는 처음으로 마음이 단단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상담사는 복례가 가져간 메모지와 약봉지 사진, 주민센터 방문 기록을 꼼꼼히 살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약속 자리에서 절대로 서명을 해서는 안 된다고 어떤 서류든 내용을 충분히 확인하기 전에는 펜을 들지 말라고 했습니다. 복례는 그 말을 수첩에 받아 적었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준비된 사람의 손이었습니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도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달랐습니다. 조심스럽던 어제와 달리 단단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엄마, 어디 다녀오는 거예요? 복례는 잠깐 멈칫했습니다. 도연이 이 시간에 자신의 동선을 묻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냥 읍내 좀 다녀왔다. 엄마, 미란이한테 들었어요. 엄마가 요즘 이상한 데 다니고 이상한 사람들한테 연락하고 다닌다고요. 복례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발이 땅에 붙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상담사를 만난 것을 미란이 어떻게 알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읍내는 좁습니다. 누가 봤을 수도 있고 미란이 이미 여러 곳에 눈을 심어두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도연이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 솔직히 말할게요. 미란이가 엄마 때문에 많이 힘들어해요.
엄마가 자꾸 의심하고 며느리 뒷조사하고 다닌다고 소문나면 우리 체면이 어떻게 돼요? 그냥 토요일에 서류 정리 좀 하고 편하게 지내면 안 돼요? 복례는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아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심장에 박혔습니다. 뒷조사, 소문, 체면. 그 단어들이 전부 미란의 입에서 나와 도연의 목소리를 빌려 복례에게 날아온 것이었습니다. 도연은 자신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알면서도 미란의 말이 맞다고 믿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것이 더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복례는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도연아, 엄마 말 한 번만 들어봐. 엄마, 나도 힘들어요. 회사 일도 있고 양쪽 눈치 보느라고. 그냥 토요일에 미란이 하자는 대로 한 번만 해줘요. 엄마가 싫다는 거 다 알아요. 그래도 가족이잖아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복례는 한동안 휴대전화를 손에 든 채 길 한복판에 서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이 한 명 있었지만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텅 빈 것 같기도 하고 너무 꽉 찬 것 같기도 했습니다. 25년 동안 혼자 벌어서 도연 대학 보내고 도연 결혼시키고 도연이 이혼하고 힘들어할 때 아무 말 없이 옆에 있어준 사람이 복례였습니다. 그 아들이 오늘 미란의 말을 들고 와서 엄마한테 그냥 따르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이번에는 막을 수 없었습니다. 복례는 골목 담벼락에 등을 기대고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70내를 살아오면서 가장 크게 무너지는 순간이 전쟁도 아니고 병도 아니고 아들의 전화 한 통이라는 것이 기가 막혔습니다. 그러나 복례는 담벼락에서 등을 뗐습니다. 눈물을 닦지 않은 채로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무너진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주저앉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토요일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온 복례는 불을 켜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을 닫고 그대로 신발도 벗지 않은 채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평소에는 그 소리가 집안에 뭔가 살아있다는 느낌을 주어서 외롭지 않았는데 오늘 밤은 그 소리조차 낯설게 들렸습니다. 복례는 천천히 신발을 벗고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불을 켜지 않은 채로 침대 끝에 걸터 앉았습니다. 창문으로 골목 가로등 불빛이 비스듬히 들어왔습니다. 그 빛 안에서 복례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25년 동안 멸치를 볶고 콩을 삶고 장부를 쓴 손입니다. 손마디가 굵고 손등에는 검버섯이 몇 개 올라와 있습니다. 철수가 살아있을 때는 이 손을 보고 고생한다고 했었습니다. 지금은 이 손을 알아봐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복례는 그날 밤 처음으로 진지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냥 포기하면 어떨까라고. 토요일에 미란이 내미는 서류에 서명을 하고 집을 넘기고 조용히 살면 어떨까? 싸우지 않으면 됩니다. 증거를 모으지 않아도 됩니다. 아들과 멀어지지 않아도 됩니다. 며느리를 의심하는 눈빛으로 바라보지 않아도 됩니다. 읍내 사람들이 수군거려도 그냥 웃고 넘기면 됩니다. 70내를 살았으면 이제 지쳐도 되지 않을까요? 싸우는 것도 힘이 있어야 하는 일입니다. 그 생각이 너무 달콤해서 무서웠습니다. 복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손바닥이 차가웠습니다. 눈물은 이미 말라 있었습니다. 울 기운도 없었습니다. 그냥 이 어둠 속에 오래 앉아있고 싶었습니다. 아무것도 결정하지 않아도 되는 이 자리에. 얼마나 지났을까 휴대전화가 진동했습니다. 복례는 보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진동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금남이었습니다. 복례가 받지 않자 잠시 후 문자가 왔습니다. 복례야, 불 왜 안 켜? 골목에서 보이거든. 나 문 앞에 있어. 복례는 한참 동안 그 문자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나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금남이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세탁소여 편의점에서 사온 것 같은 따뜻한 캔 음료 2개가 들려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복례를 보고 조용히 신발을 벗고 들어왔습니다. 둘은 불도 켜지 않은 채로 부엌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금남이 캔 음료 하나를 복례 앞에 놓았습니다. 복례는 그것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따뜻했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편했습니다. 말로 설명하지 않아도 금남은 알고 있었고 복례는 그것을 느꼈습니다. 금남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복례야, 나는 내가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해.
처음부터 지금까지. 복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입술이 떨렸습니다. 도연은 체면을 말했고 미라는 걱정을 말했고 시장 사람들은 안쓰럽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금남은 딱 하나만 말했습니다. 내가 틀리지 않았다고. 그 말이 복례의 어딘가를 건드렸습니다. 포기하고 싶다는 마음이 천천히 밀려나기 시작했습니다.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다른 것이 조금씩 들어차기 시작했습니다. 복례는 캔 음료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달고 따뜻했습니다. 금남아, 나 토요일에 혼자 가면 안 되겠다. 금남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 한마디 없이, 그러나 단호하게. 창밖에서 바람이 지나갔습니다. 가로등이 골목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어둠은 여전했지만 복례는 그 어둠 속에서 방향을 잃지 않았습니다. 토요일까지는 하루가 남아 있었습니다. 토요일 아침 복례는 새벽 4시 30분에 눈을 떴습니다. 어젯밤 금남과 함께 세운 계획을 머릿속으로 한 번 더 정리했습니다. 눈을 감은 채로 순서를 짚었습니다. 첫째, 가게에 들러 수첩을 챙깁니다. 그 수첩에는 지금까지 날짜별로 적어온 기록이 전부 담겨 있습니다. 약이 바뀐 날, 서랍 머리카락이 움직인 날, 장롱 보자기가 흐트러진 날, 부동산 앞에서 미란을 목격한 날까지. 둘째, 태식에게 미리 연락해 보관해둔 약봉지를 오늘 오후 찾을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고 합니다. 셋째, 금남은 오전 11시에 복례집 골목 어귀에서 기다립니다. 미란과 함께 서명 자리가 어디든 이동할 경우 금남이 따라옵니다. 계획은 단순했습니다. 그러나 단순한 것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복례는 일어나 세수를 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봤습니다. 어제보다 눈가가 부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눈빛은 달랐습니다. 흐릿하지 않았습니다. 복례는 거울 앞에서 머리를 단정히 빗었습니다. 아무렇게나 묶지 않았습니다. 뒤로 곱게 넘겨 머리핀으로 고정했습니다. 오늘만큼은 아무도 자신을 흐트러진 노인으로 볼 수 없게 하고 싶었습니다. 가게에 들러 수첩을 챙기는 길에 태식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태식은 5분도 안 되어 답장을 보냈습니다. 준비해두겠다고 필요하면 직접 증언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복례는 그 문자를 읽으며 입술을 꾹 눌렀습니다. 고맙다는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지만 꺼낼 여유가 없었습니다. 나중에 해야 합니다. 가게 문을 잠그고 나오는데 수경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오늘 혹시 중요한 자리 가시게 되면 절대로 혼자 가지 마세요. 동행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서명 요청을 받으시면 이 번호로 바로 연락 주세요. 저도 오늘 연락 기다리겠습니다. 수경의 목소리는 조용하고 단호했습니다. 복례는 처음으로 이 읍내에 자기 편이 셋이나 생겼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태식, 금남, 수경. 이들은 아무도 복례에게 무리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포기하라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옆에 있겠다고 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오전 10시 50분 미란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12시에 읍내 한 건물 3층으로 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주소가 찍혀 있었습니다. 복례는 그 주소를 보자마자 금남에게 전달했습니다. 금남은 곧바로 알겠다고 답했습니다. 복례는 주소를 지도에서 찾아보았습니다. 법무사 사무실이 입주해 있는 건물이었습니다. 복례는 그 사실을 확인하는 순간 가슴이 한번 크게 조여들었습니다. 법무사 사무실이라는 것은 서류에 공식 효력을 부여할 수 있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미라는 오늘 단순히 서류 정리를 하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안에 끝내려 하고 있었습니다. 복례는 숨을 한번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두려운 마음이 없었다면 거짓말입니다.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이 발을 붙잡지는 못했습니다. 25년 전 새벽 4시 30분에 처음 가게 문을 열던 날도 이랬습니다. 무서웠지만 열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복례는 앞치마 대신 단정한 외투를 걸쳤습니다. 가방 안에 수첩을 넣고 수경의 번호를 저장한 휴대전화를 확인하고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골목 어귀에 금남이 서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나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나란히 걸었습니다. 발소리가 골목을 채웠습니다. 오늘은 복례가 먼저 나선 날입니다. 건물 3층 복도는 좁고 조용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미란이 먼저 보였습니다. 복도 끝 법무사 사무실 앞에 서서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복례가 다가가는 발소리를 듣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미란의 얼굴에 반가운 웃음이 번졌습니다.
그 웃음이 너무 자연스러워서 처음 보는 사람이라면 진심이라고 믿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미란의 눈이 복내 뒤를 향했습니다. 금남이 함께 온 것을 확인한 순간 웃음의 모양이 아주 살짝 달라졌습니다. 입꼬리는 그대로였지만 눈 주변 근육이 굳었습니다. 복내는 그 변화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그런데 여긴 왜 같이 오셨어요? 미란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다정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금남을 바라보는 눈빛은 달랐습니다. 당황한 것을 숨기려는 눈빛이었습니다. 복내가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중요한 자리라고 하니까 친구한테 같이 가달라고 했습니다. 미란은 잠깐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이 2년 전 처음 집에 왔을 때의 미란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을 보여주었습니다. 무언가를 빠르게 계산하는 침묵이었습니다. 사무실 안으로 들어서자 책상 앞에 나이 지긋한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복내가 부동산 앞에서 보았던 젊은 직원도 함께였습니다. 책상 위에는 서류 묶음이 놓여 있었습니다. 복내는 의자에 앉으면서 서류 제목을 읽었습니다. 부동산 위임장, 재산관리 위임 동의서, 그리고 맨 아래에 놓인 것은 거주 부동산 매도 동의서였습니다. 복내의 손이 무릎 위에서 단단하게 모였습니다. 남자가 서류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건강이 걱정되어 가족이 재산을 대신 관리하겠다는 내용이라고 서명 하나로 절차가 간단히 마무리된다고 했습니다. 말투는 부드러웠고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오랫동안 이런 일을 해온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미란이 복내 옆으로 바짝 붙어 앉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저희가 다 챙겨드릴게요. 복내는 서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종이들이 얼마나 오래 준비된 것인지, 얼마나 많은 계산이 들어간 것인지 복내는 알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약을 받고 기억을 흐리게 만들고 주민센터에 인지저하 의심 기록을 남기고 읍내에 소문을 퍼뜨리고 아들을 통해 압박하고 마지막에 이 자리로 데려온 것입니다. 그 모든 과정이 오늘 이 서명 한 줄을 받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복내는 펜을 들었습니다. 미란의 어깨에서 긴장이 풀리는 것이 옆에서 느껴졌습니다. 남자의 손이 서류 위에서 준비 자세를 갖추었습니다. 그 순간 복내가 말했습니다. 서명하기 전에 먼저 드릴 게 있습니다. 복내는 가방에서 수첩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펼쳤습니다. 날짜가 빼곡하게 적힌 페이지였습니다. 여기 약이 바뀐 날짜가 있습니다. 약사 확인서도 있고요. 주민센터에 제 이름으로 인지 저하 상담이 접수된 기록도 있습니다. 제가 신청하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기 전에 고령자 권익보호 상담소에도 이 내용을 전부 제출해 두었습니다. 방 안에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미란의 얼굴에서 처음으로 웃음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입술이 얇게 열렸다가 닫혔습니다. 남자는 서류 위에 올려두었던 손을 천천히 거두었습니다. 젊은 직원은 시선을 아래로 떨구었습니다. 복내는 수첩을 덮고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저는 오늘 서명하지 않겠습니다. 그 말은 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방 안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복내는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금남도 일어났습니다.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문을 향해 걸었습니다. 복내는 문손잡이에 손을 얹으면서 한번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미란이 굳은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복내는 그 얼굴을 오래 보지 않았습니다. 볼 이유가 없었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법무사 건물을 나오면서 복내는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계단을 내려오는 동안 금남이 옆에 바짝 붙어 걸었습니다. 두 사람은 1층 유리문을 밀고 바깥으로 나왔습니다. 오후 햇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복내는 그 빛 앞에서 잠깐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아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오래 어두운 곳에 있다가 밝은 데로 나온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금남이 복내의 팔을 꼭 잡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복내는 그날 오후 수경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서명하지 않았다고 자리를 나왔다고 전했습니다. 수경은 잠시 침묵하다가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잘하셨습니다. 이제 저희가 할 수 있는 걸 하겠습니다. 수경이 말한 것은 빈말이 아니었습니다. 사흘 뒤 복내에게 공문 한 통이 왔습니다. 주민센터에 제출된 인지 저하 의심 상담 기록이 정정 처리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복내가 직접 이의를 제기했고 상담사의 검토와 수경의 협조로 기록이 바로잡혔습니다.
복례는 그 공문을 펼쳐놓고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종이 한 장이었지만 그 무게가 가볍지 않았습니다. 태식은 보관해둔 약봉지를 상담소에 정식으로 제출했습니다. 이후의 일은 복례가 일일이 나서지 않아도 되는 절차로 넘어갔습니다. 도연에게서 연락이 온 것은 그로부터 일주일쯤 지난 날이었습니다. 도연은 직접 찾아왔습니다. 저녁이었습니다. 복례가 문을 열자 도연은 현관 앞에 서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평소와 달리 넥타이도 매지 않은 모습이었고 눈이 조금 부어 있었습니다. 복례는 아무 말 없이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부엌 식탁에 마주 앉은 뒤 도연은 한참 동안 보리차 잔만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러다가 고개를 들지 않은 채로 말했습니다. 엄마, 미란이 나한테도 숨긴 게 많았어요. 나도 몰랐어요. 복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도연이 이어서 말했습니다. 내가 엄마 말을 들었어야 했는데. 미안해요.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도연의 어깨가 흔들렸습니다. 46살 된 아들이 식탁 앞에서 소리 없이 울고 있었습니다. 복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가슴 한쪽이 무너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안쓰러움이었습니다. 악인이 아닌 사람이 나쁜 사람 옆에 있을 때 얼마나 쉽게 이용당하는지 복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복례는 천천히 손을 뻗어 도연의 손 위에 얹었습니다. 주름지고 검버섯난 손이었습니다. 도연의 손이 그 위를 꼭 잡았습니다. 복례는 그날 밤 도연에게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이야기했습니다. 약이 바뀐 날부터 수첩에 날짜를 적기 시작한 날부터 부동산 앞에서 혼자 앉아 기다리던 날까지. 도연은 말없이 들었습니다. 중간에 몇 번 눈을 감았습니다. 자신이 그 모든 시간 동안 엄마 곁에 없었다는 사실이, 오히려 엄마의 반대편에 서 있었다는 사실이 그의 얼굴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이야기가 끝났을 때 밖은 완전히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도연이 돌아간 뒤 복례는 혼자 부엌에 앉아 식탁 위를 닦았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식탁을 행주로 천천히 닦았습니다. 그 동작이 이상하게 마음을 가라앉혔습니다. 싸움이 끝났다는 것이 실감나기 시작했습니다. 무언가를 빼앗길 뻔했고 지켰습니다. 도연을 잃을 뻔했고 되찾았습니다. 복례는 행주를 개수대에 걸어두고 불을 껐습니다.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늘은 그 소리가 반가웠습니다. 새벽 4시 30분, 복례는 눈을 떴습니다. 천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갈라진 금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올 봄에는 정말 도배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번에는 그냥 지나치지 않겠다고 마음을 정했습니다. 작은 결심이었지만 그 결심이 가볍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내 집의 천장을 내 손으로 고칠 수 있다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도 새삼스럽게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이불을 걷고 몸을 일으키자 무릎이 딱 소리를 냈습니다. 복례는 얼굴을 찡그리면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통증도 멈추지 않는 것도 오늘따라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아프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멈추지 않는다는 것은 아직 갈 곳이 있다는 뜻입니다. 부엌으로 나가 가스레인지 불을 켰습니다. 파란 불꽃이 동그랗게 피어올랐습니다. 복례는 그 불꽃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예전에는 이 불꽃을 볼 때마다 철수 생각이 났습니다. 지금도 납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옆에 다른 얼굴들도 함께 떠오릅니다. 약봉지를 서랍에 조용히 넣어주던 태식의 손 골목 어귀에서 먼저 나와 기다리고 있던 금남의 뒷모습, 공문 한 통을 꼼꼼히 처리해준 수경의 목소리. 혼자라고 생각했던 세월 안에 사실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복례가 몰랐던 것이 아니라 너무 오래 혼자라는 말에 익숙해져 있었던 것입니다. 가게로 가는 골목길에는 아직 가로등이 켜져 있었습니다. 복례는 걸으면서 발소리를 들었습니다. 딱딱딱딱. 고무신 밑창이 아스팔트를 밟는 소리입니다. 25년 동안 이 소리를 혼자 들어왔는데 오늘 아침은 이 소리가 조금 다르게 들렸습니다. 무겁지 않았습니다. 골목 끝에서 세탁소 불빛이 켜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금남이 일찍 나온 것이었습니다. 복례는 자기도 모르게 발걸음이 조금 빨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묵은 멸치와 참기름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복례는 그 냄새를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이 냄새는 아무도 빼앗아가지 못했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멸치 육수를 올렸습니다. 냄비 안에서 물이 천천히 끓기 시작했습니다. 복례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벽에 붙은 메모지들을 훑어보았습니다. 단골 손님 이름, 좋아하는 반찬, 알레르기 정보. 글씨가 굵고 삐뚤지만 또렷합니다. 이 글씨를 쓴 손이 아직 여기 있습니다. 장부도 아직 직접 씁니다. 멸치 육수도 아직 직접 올립니다. 7시가 되자 이장 김씨 아내가 들어왔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 콩자반 200g, 멸치볶음 200g. 봉지를 건네면서 복례를 바라보더니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사장님, 오늘 얼굴이 다르네요. 좋아 보여요. 복례는 웃었습니다. 만든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얼굴 전체에서 나오는 웃음이었습니다. 잠을 푹 잤나 봐요. 손님이 나가고 나서 복례는 가게 안을 한번 둘러보았습니다. 냄비는 끓고 있었습니다. 멸치 냄새가 골목으로 퍼졌습니다. 가로등이 꺼지고 햇살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복례의 세계입니다. 누군가 빼앗으려 했지만 지켜낸 세계, 혼자인 줄 알았지만 혼자가 아니었던 세계, 74해를 살아온 사람이 아직 새벽에 일어나 불을 켜고 냄비를 올리는 세계입니다. 파란 불꽃이 오늘도 동그랗게 피어올랐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 가족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편하게 나눠주세요. 이 아름답고 따뜻한 이야기가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공유해 주신다면 여러분의 일상에도 기분 좋은 행운이 찾아올 거예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시니어 인생 사연이었습니다. 시니어 인생 사연이었습니다.